나는 이제 늙었어.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강민석 박사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다. 그가 처음 이 말을 들은 건 의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그 당시 그는 한 할아버지의 진료를 맡고 있었고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환자였다. 할아버지는 검사 결과상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런신 이렇게 말했다. 원장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 이젠 그냥 늙은 거지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강 박사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말을 수천 번 들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는 확신한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환자의 뇌를 진짜로 늙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뇌는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늙었다고 믿으면 뇌는 정말로 그에 맞춰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위안이 아니다. 그는 86세인 지금도 매주 한 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고 신경과 논문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젊은 후배 의사들과 토론을 벌인다. 그의 기억력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고 손의 정밀한 조작 능력도 유지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한다. 나는 뇌에게 넌 아직 전부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매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웃으며 말한다. 1950년대 의대에서 배운 내용은 이랬습니다. 성인의 뇌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며 40세 이후부터는 퇴화가 시작된다. 당시 교수님들도 그렇게 믿었고 저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1989년 그는 미국 UCLA의 런수를 가게 되었다. 거기서 접한 연구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성인의 뇌도 환경 자극에 따라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다는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이론이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 이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늙은 뇌는 없다. 단지 훈련되지 않은 뇌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자주 인용하는 한 사례가 있다. 인천에 사는 78세의 이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헷갈린다며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초기 인지저하 증세가 의심되었다. 하지만 강 박사는 단호히 말했다. 할머니,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는 할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뇌 훈련을 제안했다. 하루에 15분씩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고 간단한 암산을 해보는 것, 그리고 매일 손녀와 전화통화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또 예전에 즐겨 하셨던 십자수나 손뜨개질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권유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놀랍게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MRI 검사에서도 해마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강 박사는 말한다.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단순히 뇌를 사용한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 박사는 단언한다. 늙는다는 건 우리가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물론 생물학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계속 도전하고 배우고 움직이는 사람은 뇌도 그에 따라 살아납니다. 강 박사는 늙었다는 생각 자체가 뇌의 회로를 바꾼다고 설명한다. 뇌는 반복되는 생각을 신경망으로 형성한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진짜로 늙은 뇌의 회로를 만들어낸다. 반면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매일 한다면 뇌는 전부 유연한 회로를 유지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는 매일 뇌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습니까? 그의 진료실 벽에는 손글씨로 쓴 문구가 걸려 있다. 늙은 뇌는 없다. 훈련하지 않은 뇌만 있을 뿐이다. 이제 당신의 대답을 들려줄 차례다. 오늘도 당신은 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Nếu bạn hài lòng với phần 1 này, mình sẽ tiếp tục viết phần 2 ngay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2 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2 của truyện, tiếp nối mạch nội dung từ phần 1, viết bằng tiếng Hàn, dài khoảng 1100 từ, thuần văn bản, không biểu tượng và đảm bảo logic, liên kết mượt mà với phần trước. 이 뇌는 멈추지 않는다. 오해였던 늙는 뇌의 진실. 강민석 박사가 미국 UC에서 처음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51세였고 이미 30년 가까이 뇌를 연구하고 환자를 진료해 온 전문가였다. 그런데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의대 시절부터 이렇게 배워왔다.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 40세 이후로는 퇴행이 시작되며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시 신경과 교과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고 의학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연구는 그것이 단지 가설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이클 머제니치 교수 연구팀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 성체뇌도 환경 자극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1980년대 말 신경과학계의 혁명을 일으켰다. 강 박사는 그때부터 한국에 돌아와 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늙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훈련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억력 훈련, 낯선 환경에서의 활동, 새로운 기술 습득이 실제로 노인의 인지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했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76세의 박영호 씨는 은퇴 후 뇌졸중을 겪고 왼쪽 팔이 마비되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은 어렵다고 했고 가족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강 박사는 달랐다. 그는 박 씨에게 뇌는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주며 뇌를 속이는 훈련을 시작했다.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마치 왼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울 치료를 병행했고 동시에 상상 운동 훈련을 도입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박 씨도 지쳐갔고 가족들은 다시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3주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비된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근육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6개월 후, 박 씨는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2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외출도 가능해졌다. 그의 뇌 MRI를 보면 손상된 부위를 대신해 주변 영역이 활성화되어 기능을 보완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실체였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80세의 정옥희 할머니는 평생 음악과는 인연이 없었고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 박사는 그녀에게 피아노를 권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도레미를 연주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점차 리듬을 익히고 간단한 클래식 곡도 연주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기분 변화였다. 활기를 되찾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1년 후, 그녀는 지역복지관에서 작은 런쥬회를 열 정도로 성장했다. fMRI 검사 결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청각 영역 사이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우울증 치료를 넘어 인지 기능 자체를 회복시킨 것이었다. 강 박사는 강조한다. 뇌는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극에 따라 변화합니다. 우리가 뇌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주간 집중 뇌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억력, 반응 속도, 집중력이 평균 20대 후반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 실험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의 뇌는 이미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생각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뇌는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사용하면 강해진다. 강 박사는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극을 주는가에 따라 당신의 뇌는 변화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오늘 당신의 뇌는 새로운 걸 배웠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본질을 꿰뚫는다. 뇌는 정직하다. 우리가 반복하는 사고, 행동, 감정이 그대로 뇌의 회로를 형성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뇌는 그 선택에 따라 오늘도 바뀌고 있다. Nếu bạn thấy phần 2 ổn rồi, mình sẽ tiếp tục phần 3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3 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3, viết bằng tiếng Hàn, dài khoảng 1100 từ. Tiếp nối mạch logic từ phần 2. Nội dung tập trung vào sự thật rằng trí nhớ suy giảm không phải do tuổi già, mà do não không được sử dụng đúng cách. 삶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멈춘 뇌가 문제다. 강민석 박사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장면을 마주한다. 70대 혹은 80대의 환자들이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한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는 사람 이름도 헷갈려요. 선생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럴 때마다 강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대답은 많은 환자들에게 충격처럼 다가온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나이 탓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박사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절감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뇌 사용의 중단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원리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인천에 사는 84세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다.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혼자 생활해왔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고 이웃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기억력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가족들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걱정하고 있었다. 강 박사는 할머니를 진료한 후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대신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을 권유했다. 그는 할머니께 매일 15분씩 단어 카드 게임을 하도록 했고 간단한 암산 문제를 풀게 했다. 또 예전에 즐겨하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매일 손녀와 전화통화를 하며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직접 말로 표현하게 한 것이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MRI 결과에서도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성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뇌를 사용하는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뇌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극을 주면 살아납니다. 강 박사는 이 사례를 통해 기억력 감퇴 노화라는 등식을 가감히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는 단조로운 일상과 자극의 부족이 기억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일상, 같은 사람과의 대화, 같은 뉴스와 드라마만 보는 생활은 뇌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뇌가 점점 활동을 멈춥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뇌 훈련을 2주간 진행했다. 그 결과 훈련 전보다 평균 15년 이상 젊은 수준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었다. 또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디지털 게임을 가르친 다른 연구도 있다. 처음에는 규칙을 이해하는 데 2시간 이상 걸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0분 만에 새 게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더 놀라운 점은 게임과 관련 없는 인지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이 효과다. 한 영역의 훈련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강 박사는 이 전이 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자극이 여러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놀이도 뇌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92세의 박춘길 할아버지 이야기를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간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고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심해졌고 가족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병원 진료를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 박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매일 2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라고 권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기, 눈을 감고 양말 신기, 거꾸로 달력 읽기 같은 단순하지만 낯선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웃어넘기던 박 할아버지는 점차 호기심을 갖고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복잡한 과제도 즐기게 되었다. 6개월 후 손떨림은 눈에 띄게 줄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무려 20%나 향상되었다. 박 할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 그는 이후 지역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이 했던 뇌 훈련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뇌 건강 전도사가 된 것이다. 강 박사는 말한다. 뇌는 나이와 관계없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항상 한 가지를 요청한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뇌를 낯선 방식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뇌 훈련의 출발점이다.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다. Nếu bạn hài lòng với phần 3 này, mình sẽ tiếp tục viết phần 4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4 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4, viết bằng tiếng Hàn, dài khoảng 1.100 từ. Tiếp nối mạch logic từ phần 3. Phần này tập trung vào những thử thách nhỏ nhưng hiệu quả lớn, cách để kích hoạt lại sự linh hoạt của não bộ. Underscore. 사 낯선 도전이 뇌를 살린다. 억행훈련의 놀라운 효과. 박충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특별한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마다 강민석 박사는 웃으며 말한다. 뇌를 살리는데 특별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낯선 자극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행훈련을 제안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익숙한 동작을 거꾸로 혹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질하기, 글씨 쓰기, 젓가락질하기 같은 동작이다.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순서를 바꿔보기, 거울을 보지 않고 머리 빗기, 심지어는 하루 동안 신발을 반대로 신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이미 뇌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낯설게 만들면 뇌는 다시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뇌 훈련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뇌를 훈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87세의 김봉렬 할아버지를 소개한다.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과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던 분이었다.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지만 그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내가 이제 무슨 훈련을 한다고 나아지겠어요. 그냥 약이나 더 주세요. 하지만 강 박사는 약 대신 작은 도전을 권했다. 왼손으로 공기놀이 하기, 하루에 한 번 새로운 단어 외우기, 아침 식사 순서를 바꾸어 보기, 그리고 하루에 5분씩 거꾸로 숫자 세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도전은 뜻밖에도 김 할아버지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매일 해야 할 작은 낯선 일이 생기자 그는 하루의 리듬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3개월 후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TV만 바라보지 않았다. 손주와 함께 퍼즐을 풀고 손글씨 연습을 하며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이전보다 18% 향상되었고 표정도 확연히 밝아졌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한 기억력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라고 그의 며느리는 말했다. 이러한 역행훈련은 단순하지만 뇌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적 자극이 된다.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운동 피질뿐만 아니라 시각, 공간 인지, 감정 조절 부위까지 함께 활성화된다. 또한 거꾸로 숫자를 세거나 물건의 용도를 거꾸로 말하는 훈련은 전두엽의 판단력과 창의력까지 자극한다. 이처럼 평범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뇌의 여러 부위를 깨우는 것이다. 이 훈련이 특히 노년층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고정된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은 이미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고 자극이 줄어들수록 뇌는 효율성을 위해 많은 기능을 절전 모드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낯선 도전은 그 패턴을 흔들고 뇌를 다시 작동하게 만든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때문이다. 어렵고 복잡한 학습이 아닌 단순하지만 낯선 행동은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고 작은 성공이 성취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강 박사는 말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뇌는 시도 그 자체에 반응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순간 이미 뇌는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는 환자들에게 나만의 낯선 도전 목록을 작성해보라고 권한다. 일주일에 3가지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매일 실천한 후 느낌을 기록해보는 것이다. 이 작은 실천은 뇌의 구조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이처럼 낯선 도전 뇌를 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특별한 장비도, 돈도, 시간도 필요 없다. 단지 약간의 용기와 호기심만 있으면 된다. 강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한다. 뇌는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익숙한 것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Nếu bạn hài lòng với phần 4, mình sẽ tiếp tục phần 5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5 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5, viết bằng tiếng Hàn, dài khoảng 1100 từ, tiếp nối logic mạch truyện. Phần này tập trung vào sức mạnh của âm nhạc và nghệ thuật như một phương pháp hồi phục và kích hoạt não bộ, phù hợp với các phần trước về kích thích não bằng hoạt động mới mẻ. 오, 예술은 뇌를 치유한다. 피아노가 만든 기적. 억행훈련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경험한 강민석 박사는 다음 단계로 감성 자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그는 음악과 예술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왔다. 단순한 인지훈련이나 수화문제 풀이보다 때로는 하나의 멜로디, 한 줄의 그림이 뇌에 훨씬 더 강렬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적 활동 중에서도 특히 피아노를 추천한다. 손의 움직임, 리듬 인식, 청각 자극, 감정 표현이 모두 결합된 종합적 뇌훈련이기 때문이다. 그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80세의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다. 최 할머니는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젊은 시절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녀 셋을 키웠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여유가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최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물 치료의 반응이 미미했고 상태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강 박사는 할머니에게 피아노 수업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라고 웃어 넘기던 최 할머니도 결국 복지관에서 개설된 무료 피아노 교실에 등록하게 되었다. 첫 수업 날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건반을 누르는 것도 낯설었고 악보는 아예 외계어처럼 보였다. 그러나 담당 강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첫 번째 목표는 작은 별 멜로디를 양손으로 연주하는 것이었다. 이 단순한 목표를 이루기까지 무려 3주가 걸렸다. 하지만 바로 그 3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매일 연습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악보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할머니의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밝은 얼굴을 되찾았고 수업 중 실수를 해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한지원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코트를 여미며 거울 앞에 서니 얼굴엔 피곤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다. 16살 딸, 은서가 옆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엄마, 준비됐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다. 오늘은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윤미정의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다. 미정과는 몇 해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 어머니는 한때 자신에게도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했던 분이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병원 부속 건물이었다. 이른 아침이라 조문객은 아직 많지 않았다. 지원은 향을 올리고 목례를 한 후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섰다. 은서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 순간이었다. 뒤편에서 들리는 음성, 낯설지 않은 저음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을 수 없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는 남자가 상주 옷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돈된 머리칼, 검은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맨 넥타이핀 그것은 정확히 그녀가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한 그것이었다. 엄마,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은 남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표엔 강준호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원의 눈엔 분명히 보였다. 강민재 열해 전 설악산 산사태로 실종되어 사망 선고까지 받았던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지원은 한 노년 여성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상주분은 고인이신 어르시네? 아, 저분은 강준호 선생님이에요. 병원 장례팀장인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연이라 상주 역할을 대신 맡았다고 하더군요. 장례지도사라니. 민재는 당시 유명 건축 설계사였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도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습관까지 그대로였다. 엄마, 자꾸 왜 그 사람만 바라봐요? 은서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원은 말없이 은서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다. 잠깐, 바람 좀 쐬자. 장례식장을 나와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백업해둔 오래된 가족 사진들 속에서 결혼 5주년 여행 당시 찍은 한 장을 찾았다. 화질은 떨어졌지만 사진 속 남자의 눈매, 턱선, 입꼬리 모두가 지금 장례식장 안에 있던 그 남자와 완벽히 일치했다. 지호는 사진을 들고 복도 끝에 있는 강준호를 바라봤다. 마주친 순간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낯선 조문객을 대하는 공손한 미소일 뿐이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다가섰다. 저기요, 혹시 전에 뵌 적 있지 않으세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기억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러 분들을 뵈어서.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고쳐 잡았다. 엄지와 검지로 매듭을 조이는 그 동작은 민재가 긴장할 때마다 반복하던 습관이었다. 아, 그런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지호는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그녀는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적시며 속으로 외쳤다. 정신 차려, 한지원. 그는 10년 전에 죽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아니야. 그는 민재야. 내 남편이야. 그날 밤, 지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 머릿속을 되돌렸다. 왜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한지호는 강준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진첩과 메모,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다. 오래된 일기장과 지갑, 열쇠고리, 그리고 민재가 즐겨 쓰던 만년필. 모두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 강준호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 위해.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한다면
그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은서가 학교에 간 뒤 지원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제 상주 역할을 하셨던 강준호 선생님, 오늘도 계신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손님이 찾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복도 벽에 걸린 고인의 흑백 사진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 모든 침묵 속에 지원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나왔다. 어제와는 다른 옅은 회색 셔츠 차림. 정장 대신 편한 옷이었지만 그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무의식적인 손짓까지 여전히 민재의 흔적이 녹아 있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뵈었던 분이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1시간 후 일정이 있으니 근처 카페로 가시죠. 카페는 장례식장 바로 옆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로 자리를 잡았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둘 사이엔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강준호 선생님,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지도사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생각을 정리하는 듯 침묵이 길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설악산 인근 계곡에서 실신한 채로 발견됐어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아무것도. 지원은 숨을 삼켰다. 역시 그 장소였다. 의사들이 말하길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더군요. 신원을 확인할 만한 지문은 손상돼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제 정체를 찾아내지 못했죠. 결국 무랑고자로 등록됐고 복지시설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 후 어떻게 강준호라는 이름을 얻게 되신 거죠?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의 장례식장 사장님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셔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설악산 어느 계곡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백담사 근처였어요. 작은 나무다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꿈에서도 자주 나와요. 물소리, 비명 같은 소리도. 지원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건 민재가 실종된 바로 그 장소였다.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찾아뵈는 건.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 첫 해, 은서가 돌이던 해,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봐주세요. 혹시 이 사람이 본인인 것 같진 않으세요? 강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표정이 복잡해졌다.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 속 아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 어쩐지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꿈속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지원은 더는 말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고렸다. 그 감정은 두려움, 그리움, 혼란이 모두 뒤섞인 것이었다. 이름이 은서예요. 우리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 강민재입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무의식적으로 커피잔을 저었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지원은 숨을 멈췄다. 민재의 습관 그대로였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한 그 섬세한 습관을 그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 한지원은 강준호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몇 발짝 뒤따랐다. 그가 문을 열어주는 동작, 길을 걸을 때의 균형 잡힌 자세,
차를 탈 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을 맞추는 그 사소한 습관들 모두가 민재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준호가 인사하며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수백 마디가 맴돌고 있었다. 강 선생님, 그녀는 차 문을 열기 전 그를 불러 세웠다. 혹시 심한 두통이나 악몽을 꾸신 적 있나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자주요. 특히 어떤 냄새나 소리 같은 게 특정 기억을 자극할 때 물소리, 비 오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 지원은 차에 타지 않고 말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함께 설악산 쪽에 다녀오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발견되었던 곳으로. 이 정도면 60대 후반의 뇌라 유사한 활성 패턴이에요. 특히 외국어 학습은 내 가소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 박사의 설명이다. 한 할머니는 이후에도 영어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고 손자에게 바른 영어 그림책을 읽으며 매일 30분씩 공부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손주에게 나의 사랑을 직접 말하고 싶었죠. 강 박사는 언어 학습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감정 표현, 사고 확장, 문화 이해까지 포함된 뇌 전체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노년기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해마의 크기가 평균 3% 증가하고 언어 능력 외에도 문제 해결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또 언어 학습이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 학습은 노년기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국제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강 박사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권한다. 단어 하나 외우는 데 하루가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뇌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젊은 뇌의 증거입니다. 한옥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새로운 영어 단어를 적고 있다. 그녀의 목표는 손자 가족을 이해 I love you 다음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그리고 그녀의 뇌는 오늘도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한 글자씩 젊어지고 있다. Nếu bạn hài lòng với phần 7, mình sẽ tiếp tục phần 8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8 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8, viết bằng tiếng Hàn, khoảng 1100 từ, tiếp nối mạch nội dung từ phần 7. Phần này tập trung vào khả năng phục hồi của não bộ sau chấn thương hoặc tai biến, nhấn mạnh vai trò của niềm tin, sự kiên trì và phương pháp huấn luyện đặc biệt. 파이, 회복의 기적,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어를 새로 배우는 도전이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강민석 박사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은 뇌는 손상된 후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이나 약물에만 의존하던 기존 치료 패턴을 넘어 뇌의 가소성과 자가회복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되찾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가 잊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는 82세의 최성우 할아버지 이야기다. 최 할아버지는 평생 활발하게 살았고 골프를 즐기며 지역사회에서 앙성하게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게다가 언어 능력도 크게 손상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의료진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평생 휠체어 생활일 겁니다. 말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최할아버지 역시 눈빛에서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강 박사는 달랐다. 그는 내 가소성의 가능성을 믿었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제한 유도 치료 CAMT,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라는 방식으로 재활을 시작했다. 이 방법은 건강한 쪽 팔을 묶고 마비된 팔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고강도 훈련이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훈련을 거부했고 가족들조차 너무 잔인한 치료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최할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고 할아버지에 따른 병원에 와서 같이 훈련에 참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주째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마비된 왼손의 엄지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희망이 다시 피어났다. 할아버지는 움직일 수 있다면 다시 걷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고 묻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훈련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고 하루 12시간씩 집중하며 다양한 동작을 반복했다. 단축 기우기, 물컵 옮기기, 블록 맞추기 등 점점 복잡한 과제를 시도했다. 6개월 후 그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도 회복되었다. 1년 후 그는 지팡이만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나가는 일상도 되찾았다. 하지만 최종적인 전환점은 2년 후였다. 그는 다시 골프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예전처럼 멀리 치지는 못했지만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필드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눈물을 흘렸다. FMRI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손상된 뇌 영역 주변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대편 뇌가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뇌의 보상적 재조직화 현상이었고 뇌가 스스로 길을 바꿔 우회로를 만든 결과였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유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뇌 손상을 입어도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멈추지 않는 한 뇌는 계속해서 다시 연결되고 회복합니다. 강 박사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회복은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 속도와 결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뇌가 반응하게 하려면 반복과 자극,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움직임은 미세하지만 그것이 나중엔 삶 전체를 바꿉니다. 또 다른 예로 80세의 장정의 할머니는 파킨슨병 진단 후 손떨림이 심해지고 손글씨조차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강 박사는 그녀에게 점 찍기 훈련을 권했다. 종이에 점점 작아지는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정확히 점을 찍는 간단한 과제였다. 처음엔 무의미하다고 느꼈지만 남편과 함께 게임처럼 즐기며 훈련을 이어간 결과 6개월 만에 다시 손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첫 번째 작품은 고맙습니다 라는 세 글자였다. 그녀는 그 문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고 지금도 손님이 오면 자랑처럼 보여준다. 뇌는 그렇게 작은 성공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한다. 강 박사는 강조한다. 뇌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는 우리의 기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뇌를 믿을수록 뇌는 그 기대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Nếu bạn hài lòng với phần 8, mình sẽ tiếp tục phần 9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9 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9, viết bằng tiếng Hàn, khoảng 1.100 từ. Tiếp nối mạch nội dung từ phần 8. Phần này trình bày 5 thói quen đơn giản hàng ngày giúp làm trẻ hóa não bộ như một kết luận thực tiễn từ những câu chuyện và nguyên lý đã chia sẻ ở các phần trước. Cool. 매일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습관.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사례들이 말해주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출혈 후 다시 걷기 시작한 최성호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글씨를 쓴 장정희 할머니, 영어로 사랑을 전한 한옥자 할머니.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일상의 반복적인 훈련이었다. 강민석 박사는 수천 명의 노인을 진료하고 연구한 끝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정리했다. 이 습관은 간단하면서도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며 꾸준한 효과를 만든다. 그는 말한다. 이 5가지만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뇌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황당한 이야기 읽기. 많은 노인들은 뉴스나 실용 서적만을 읽는다. 하지만 뇌는 이미 아는 정보보다는 새로운 상상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동화책, SF 소설, 판타지 웹툰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수록 뇌는 상상력을 자극받는다. 서울대 인지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처리 영역뿐 아니라 감각 운동 영역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한다. 주인공이 달릴 때는 실제로 우리의 운동 피질이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신경 시뮬레이션으로 불리며 뇌의 가상체험 능력을 키워준다. 강 박사는 환자들에게 하루 15분씩 황당한 이야기 읽기를 권한다. 익숙한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난다. 둘째, 낯선 장소에서 활동하기. 매일 같은 방,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삶은 뇌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 뇌는 익숙함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활력을 잃는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장소에서 산책하거나 다른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환경 자극에 반응한다.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공간 기억력과 계획 능력이 강화된다. 실제로 런던 택시 운전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복잡한 도로망을 외우는 과정에서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평균 30% 더 컸다는 결과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그 일을 해온 운전사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컸다. 공간 변화에 익숙한 뇌는 늙지 않는다. 셋째,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산소 공급을 높인다. 특히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씩 걷기만 해도 해마의 용적이 평균 2% 증가하며 기억력 테스트 성적도 향상된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BDNF라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한다. 강 박사는 매일 아침 20분씩 빠르게 걷는 것을 가장 권장하는 습관으로 꼽는다. 넷째, 혼잣말 하기.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새롭게 배운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을 혼잣말로 소리 내어 하는 것은 우스워 보이지만 뇌에게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할 때 청각 피질과 언어 영역이 동시에 반응하려 더 강한 효과를 낸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실험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암기할 때 소리 내어 반복한 그룹이 단순히 마음속으로 암기한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30% 더 높았다. 특히 긍정적 문장을 반복하면 뇌의 기본 설정, 즉 자기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른가 뇌의 기본 회로가 다시 프로그램되는 것이다. 다섯째, 심호흡. 스트레스는 뇌의 가장 큰 적이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집중력과 생존 반응을 높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유발한다. 이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코르티솔 수치와 해마 크기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은 해마 크기가 평균 14% 더 작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낮았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심호흡이다. 강 박사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간 478호흡법을 실천한다.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포교감 신경을 자극해 뇌를 안정시킨다. 하버드 의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8주간 실천한 노인들은 집중력이 평균 25% 향상되었고 수면 질도 개선되었다.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깊은 수면은 곧 좋은 기억력과 직결된다. 강 박사는 말한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곧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이 5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under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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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core. Nếu bạn hài lòng với phần 9, mình sẽ tiếp tục phần 10, phần cuối cùng, sau khi bạn xác nhận nhé. Bạn đã nói. Tốt lắm, hãy tiếp tục phần 11.100 từ hãy viết văn bản thuần túy không thêm biểu tượng và icon và đảm bảo sự liên kết và logic giữa các phần. Chat đã nói. Dưới đây là phần 10, phần cuối cùng của truyện, viết bằng tiếng Hàn, dài khoảng 1.100 từ, tiếp nối mạch nội dung từ phần 9. Phần này tổng kết thông điệp xuyên suốt, khơi dậy hy vọng và khuyến khích người đọc hành động cụ thể để trẻ hóa não bộ và sống một tuổi già trọn vẹn. Under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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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core. 식, 인생의 마지막 계절, 가장 빛나는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연구, 실천 방법을 통해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다. 뇌는 결코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뇌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일 새롭게 반응하고 변화한다. 강민석 박사는 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이 뇌에게 어떤 말을 꺼내는가입니다. 그는 87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뇌를 깨우는 호흡부터 시작해서 의학 용어 암기, 논문 요약, 그리고 저녁에는 클래식 피아노 연습까지.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수술을 집도하며 매달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과 토론을 나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해 왔을 뿐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제 뇌를 지켜주고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동료들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60세에 은퇴한 뒤 이제 편하게 쉬자는 생각으로 모든 지적 활동을 멈췄고 몇 년 후에는 단순한 계산조차 어려워졌다. 반면 또 다른 동료는 65세에 은퇴 후 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75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지금도 전국을 돌며 강연을 다닌다. 무엇이 그들을 갈랐을까? 뇌의 차이일까? 아니다. 그것은 습관의 차이, 선택의 차이였다. 강 박사는 뇌의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마치 근육처럼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해지고 꾸준히 사용하면 평생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제는 늙었으니까 그냥 쉬고 싶어요. 배우기엔 너무 늦었죠. 뭘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한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 뇌는 그 믿음에 맞게 작동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많은 정보와 방법을 배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정하라. 그 시간은 당신의 뇌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명상, 호흡, 독서, 글쓰기, 어떤 것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집중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뇌에게 당신은 아직 젊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둘째, 가장 쉬운 습관 하나를 선택하라. 5가지 습관 모두 실천하려 하기보다 가장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하루에 낯선 단어 하나 외우기, 왼손으로 컵 들기, 밤에 3분간 심호흡하기.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뇌를 만든다. 셋째, 실패해도 절대 자책하지 마라. 새로운 시도는 반드시 어색하고 쉽게 잊히고 가끔은 지루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뇌는 반복에 반응하며 시도 그 자체를 학습으로 인식한다. 넷째,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라. 나는 지금 뇌를 훈련하고 있다. 나는 내 뇌를 믿는다. 나는 늙지 않았다. 아직도 성장 중이다. 이런 말을 소리 내어 반복하라. 당신의 뇌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고 당신의 믿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뇌는 회로를 새롭게 구축해간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라.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즐겁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 뇌 훈련을 시작해보라. 퍼즐 게임을 하고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고 같이 책을 읽고 하루의 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공동 경험은 뇌를 자극할 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삶,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여는 것입니다. 그 계절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 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이 뇌에게 건네는 사랑과 관심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오늘도 1% 젊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것이다.